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통신. 이번 주 강의는 전송 매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될 내용은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선 매체는 전송 매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채널이죠, 채널.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채널이 유선 매체는 이제 와이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직접 도체나 부도체를 이용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매체가 유선 매체고, 그 다음에 무선 매체는 공기나 진공 상태에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자기파.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게 실제로는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까웠죠. 그래서 이제 유선 매체를 보면 트위스트 페어가 있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이 있고, 이 무선 매체에는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위스트 페어는 두 개 이상의 구리도선이 꼬인 형태로 있고, 이 각 도선은 절연체로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피복이 이제 절연체로 쌓여 있죠. 도선 하나는 신호를 전달을 하고, 다른 하나는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로 사용하게 있죠. 그래서 전화선으로 사용되어서 많이 쓰였고, 최근에는 이제 랜에 100베이스티나 아니면 기가비트 이더넷에 많이 사용을 하고, 종류로는 UTP하고 STP가 있습니다. UTP는 Unshielded Twist Pair고, STP는 Shielded Twist Pair인데, 일단 이제 선을 꼬는 이유가, 꼬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잡음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꼬면 꼴수록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이제 안 끼게 하려고 트위스트 이렇게 꼬아서 연결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꼬는 이유가 이제 잡음 효과 해석이 있어서 트위스트 페어라고 부르죠. 케이블 기본 구조는 외부의 전기와 자기의 영향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얇은 금속 방막을 입힙니다. 금속 방막이 없으면 UTP, 있으면 STP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랜에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랜에서는 8가닥의 케이블 2개씩 꼬여가지고 4쌍이 사용되고, 차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UTP, FTP, STP 이렇게 3개로 나뉩니다. UTP는 Unshielded Twist Pair라고 해서 4쌍 이상의 꼬인 선을 금속 방막 없이 간단하게 플라스틱 피복의 감싼 구조고, EIA는 전송 속도, 거리에 따라 UTP 케이블의 등급을 매긴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CAT.OE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CAT.OE 케이블을 보시면 1GBps죠. 그래서 155MHz 대역폭으로 기가비트 이더넷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선 매체는 SSTP 10GB 이더넷의 보급으로 CAT.7의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CAT.7 케이블은 SSTP 스크린드 쉘디드 트위스트 페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UTP가 있는데, 커넥터가 있어요. UTP 커넥터가. 이거를 이제 RJ45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보는 집에서 이제 랜 케이블 꽂는 RJ45 사용합니다. 그래서 UTP 커넥터는 RJ45가 되고, 여기에 이제 8개의 선이니까 8개의 선에 대한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걸 표준으로 연결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오렌지색,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거.
두 번째 S는 오렌지색, 녹색의 흰색 줄무늬, 파란색, 파란색 흰색 줄무늬. 여섯 번째는 녹색, 일곱 번째는 갈색, 흰색 줄무늬, 여덟 번째는 갈색. 이렇게 됩니다. UTP 커넥터 연결 방식을 보면 송신용으로 1, 2번을 쓰고 수신용으로는 3, 6번을 씁니다. CAT.5 기준입니다. 다이렉트 케이블, 송수신이 변함이 없고 PC와 허브, PC와 스위치 장비를 연결을 하고 크로스 케이블, 송수신이 바뀝니다. 그래서 PC와 PC, 허브와 허브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UTP 케이블의 특성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유연하여 설치하기가 쉽고 커넥트는 RJ45를 사용합니다. 최대 전송 거리는 100m고 155MHz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CAT.52 기준입니다. FTP, Folded Twist Pair, Fold. 접지선과 내쌍의 선을 호일로 한번 감싼 다음에 다음 회선을 피복한 구조입니다. UTP 케이블에 비해 좀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제작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공장이나 PC방 등에 사용합니다. STP, Shielded Twist Pair인데 UTP 케이블의 각상을 얇은 금속 방막으로 둘러싼 구조입니다. 초기 랜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UTP 케이블로 대체되었습니다. UTP 케이블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지는 못하고 설치가 불편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동축 케이블인데 말 그대로 동축 케이블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내부에 구리 도체가 내부에 도체가 있고 외부에 이렇게 절연체로 매겨져 있고 그 사이에 외부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와 차폐성이 좋아서 간섭 현상이 거의 적고 BNC 커넥터를 사용해서 노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동축 케이블의 모양과 내부 도체, 외부 도체 있고 BNC 커넥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탁 끼우는. 그래서 종단 케이블 55Ω짜리 종단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동축 케이블의 표준을 보시면 RG6가 75, 그 다음에 RG5 6이 이것도 55. 이게 그 케이블 TV하고 위성 TV 100베이스 5 랜 RG11은 75, 그 다음에 RG58은 50, RG59는 7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죠. 동축 케이블의 특성을 보면 구조적 특성 때문에 차폐성이 좋고 매우 외부의 간섭 현상이 적습니다. 주파수 특성이 트위스트에 비해 높은 주파수를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력 손실이 매우 적고 장비 연결할 때 BNC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바다 밑이나 땅속에 묻어도 성능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광 케이블을 하는데 광 케이블은 가는 유리섬유에다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보내요. 정보를 보내요. 그래서 전기적 간섭은 받지 않고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겠죠. 빛이니까. 대역폭이 넓고 오류가 적습니다. 보시면 이제 스네르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 이제 광 케이블은 안쪽에 굴절률이 크고 바깥쪽에 굴절률이 작은 코어와 클래딩을 이용해서 빛의 입사각을 잘 조절하면 전반사돼서 이렇게 합니다. 이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임계각,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보다 큰 각도로 보내면 전반사를 하면서 빛이 가게 됩니다. 안쪽에 이제 코어가 있고 바깥쪽에 클래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 코팅을 하고 있죠. 광섬유 전파 방식이 다중 모드가 있고
송신부터 빠져나가는 광선이 코에서 다른 경로를 타고 수신부로 전달되는 방식. 계단형 다중 모드가 있어요. 코의 밀도가 일정, 모두 분산 발생을 합니다. 증가형 다중 모드. 코의 밀도가 클레딩 쪽으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감소, 모두 분산 영향이 감소합니다. 계단형 방식보다는 증가형 방식이 더 좋은 수신 특성을 갖습니다. 단일 모드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이제 모드를 하나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광섬의 단일 광섬을 전송하는 형태인데 다중 모드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지만 약간 낭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계단형 다중 모드, 증가형 다중 모드, 단일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광섬의 종류별 특징을 보시면 광섬의 크기는 코어 지름과 클레딩 지름의 비율 정의를 보통 마이크로미터로 정의를 하는데 코어가 둘 다 석영으로 만들어요. 코어와 클레딩을. 그래서 증가형도 이렇게 만들고 지름은 코어가 50, 증가형은 조금 두꺼워집니다. 단일보다 아주 얇게 만들어요. 전송 대여폭은 대여폭이죠. 수십 메가헤르츠, 킬로미터당 메가에서 기가 1km당 10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는 계단형 다중 모드는 랜이나 데이터 링크용으로, 증가형 다중 모드는 고속 장거리 랜이나 데이터 링크용으로, 단일 모드는 대용량 혹은 장거리 공중망에 사용합니다. 유선 매체, 이제 여기서 광통신 시스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송신부에서 보내는 거죠. 보내는 쪽에서 LED 혹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빛으로 보냅니다. 단거리에서는 LED를 사용하고 장거리는 보통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수신구에서는 포토다이오드, 이건 이제 빛을 받으면 전류로 바뀌는 그런 다이오드죠. 빛을 받으면 전류가 나오는. 그래서 PD 혹은 어벨렌치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섬유의 장단점을 보면 대여폭이 넓고 가시광선 넓은 대여폭을 이용하여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얻습니다. 신호 관세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기 없이 50km 정도 그 이상도 보통 하는데 이걸 비교를 하자면 트위스트 페어나 동축 케이블은 5km마다 중계기를 펴야 되니까 굉장히 좋죠. 전자기파 간섭이 없습니다. 전자기파가 광섬에 영향을 안 줘요. 빛이니까. 도청에 강하다. 도청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도청을 하려면 전문적인 도구와 기구가 필요해요. 무게가 가볍다. 단점은 이제 설치 유지 보수가 어렵고 그 다음에 금속 도체에 비해 광섬유는 부러지기 쉽고 광원은 전기 발생 기구보다 비싼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광섬유의 전송 손실을 보시면 레일리산란 손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소한 입자에 부딪혀 광이 여러 방향으로 진행하는 현상. 그 다음에 흡수 손실, 열로 이렇게 빼내가죠. 그 다음에 구조 불안정한 손실, 어떤 특정한 면이 약간 이렇게 일정하지 못해가지고 빛이 밖으로 튕겨나가는 현상. 마이크로 밴딩이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제 축이 휘어져가지고, 그리고 구부러져. 접속 현실, 코가 정확하게 안 맞을 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들은 고유 손실하고 섬유 제조 후에 부과되는 손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고유 손실은 없앨 수가 없는데 제조 후에 부과되는 손실은 약간 노력에 의해서 없앨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섬유의 분산인데 분산은 광섬유를 통과할 때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단일 모드는 없습니다. 이게 모드가 다중 모드를 할 땐 주파수가 좀 달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다중 모드 광섬유에만 있고 분산의 크기는 분산 재료 분산,
모드 분산, 재료 분산, 구조 분산 이렇게 세 가지의 분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드 분산은 각 모드의 전파 경로가 달라서 출력단에서 도착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모드 분산은 계단형 다중 모드 광섬유에 많은 영향을 미쳐 전송 대역폭을 제한하고, 증가형 다중 모드 광섬유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합니다. 재료 분산은 광섬유의 재료인 유리의 굴절파는 전파하는 파장에 따라 다르고 이로 인해 파장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레이저에 방출되는 빛은 완전한 단일 파장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구조 분산. 경계면에서 빛의 일부가 클래딩 부분으로 누설되는 빛의 양은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르고, 펄스 파형이 시간적으로 퍼지는 현상, 구조 분산 또는 도파로 분산이라고도 합니다. 무선 매체. 공기 중에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비유도 매체. 무선통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인데 무선 매체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3GHz에서 1GHz 주파수 영역, 마이크로파, 1GHz에서 300GHz 주파수 영역,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주파수에 따른 전파의 특성인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감소는 심하지만 직진성이 강해 대량 정보 전송이 가능하고 고정통신이나 초고속통신에 적합합니다. 또한 주파수가 높을수록 안테나를 소형으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이 강하고 감소는 적거나 전송 가능한 정보량은 적어 해상 및 항공통신의 장거리 통신에 적합합니다. 전파는 진행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출력이 감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선통신의 전파 방법을 보시면은 지표면 전파, 라디오파가 지구를 감싸는 대기의 가장 낮은 부분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현상. 전리층 전파, 높은 주파수의 라디오파가 전리층으로 발산됐다가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는 이런 방식. 가시선 전파, 눈으로 보이는 쪽에만 전파되는. 그래서 무선 전송파는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파 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방송파, 무선 라디오파. 무선 라디오파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감쇄가 적고 고출력 단일 주파수인 경우 장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전파는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는 전방향성입니다. 주파수 대역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체에 의해 반사로 인한 여러 경로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파, 마이크로파를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시면 초장파에서부터 마이크로파까지 각 부분별로 예약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어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극초단파는 UHF라고 하죠. 보통 이제 사용하는 활용 분야를 잘 보면 마이크로파는 미사일이나 우주 통신에 사용을 하고, 여기 위성 통신 용어까지.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높은 쪽이 위성과 통신 쪽이고, 주파수가 낮은 쪽은 장거리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상 마이크로파인데 유선 매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비싸거나 설치가 불가능할 때 주로 사용되고, 가시선 전파를 이용하므로 안테나는 고지대에 설치해야 됩니다. 지향성 안테나나 접시형 안테나나 혼 안테나가 사용되고, 장거리에는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자랑합니다. 동축 케이블에 비해 적은 수의 증폭기나 리피터가 필요하고 대기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니까 구조물이나 혹은 기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상 마이크로파의 최대 전송 거리는 7.14 곱하기 루트 KH인데, 여기서 이제 K는 상수예요. 3분의 4. H는 안테나 높이입니다. 지향형 안테나를 보시면 특별한 방향으로 지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테나가 설치되죠. 이성 마이크로파. 이성 마이크로파는 인공위성을 매체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위성통신은 전리청을 통과하여 전파하기 때문에 1G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성통신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보통 이제 상위 링크에 더 높은 주파수를 할당하는 이유가 지상에서보다 강한 신호 통신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향 쪽이 더 많이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향 쪽은 높고 하향 쪽은 다소 낮아지는 이런 모양새를 갖습니다. 고도에 따른 위성통신 종류를 보면 위성의 고도에 따라 저궤도, 중궤도, 정지위성이 있고 보통 정지위성은 36,000이죠. 이게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서 돌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상의 송신국과 수신국이 항상 같은 위치에 고정관처럼 보이는 통신. 우리나라 이제 무궁화 위성 중에 하나가 정지위성이 있습니다. 장점은 매우 높은 곳에 있으니까 매우 넓은 영역의 신호가 도달하고 다중점 연결의 구성이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유리하죠.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C링크 대역폭이 500MHz 넓기 때문에 음성 채널을 다중화할 수 있고 멀지만 대기의 통과거리는 비교적 짧아서 상대적으로 오류율이 낮아 지상 마이크로포 오류가 10-5승 정도, 위성 오류는 10-6승 정도로 감소합니다. 이게 단점이 거리가 멀고 전송 지연이 길고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36,000 상공이 있으므로 상향 하향 일거를 경유하는 0.2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0.24초죠. 사용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기후현상의 감소가 심해지고 보안성이 떨어지면서 위성이 고장나면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외선파인데 300기가에서 400THz까지 벽은 통과 못하죠. 이건 보는 거리만 되죠. 그래서 리모컨이나 인프라레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IRDA라고 적외선 통신의 표준 제정을 해가지고 키보드, 무선, 프린트, PC가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하고 원래 전송경이 8m 이내에 75kbps였는데 최근에는 4mbps까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